오늘은 18페이지에 있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평소에 이제 한 번씩은 봤던 프로그램인데 메모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메모장은 간단하게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시작 버튼 눌러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메모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는 메모장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윈도우즈 R 키를 누르면 실행창이 떴었죠. 실행창에다가 이렇게 노트패드라고 직접 쓰시고 확인을 눌러도 이렇게 메모장 프로그램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자, 메모장에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볼게요. A, B, C, D, E 이렇게 5글자를 좀 입력을 해보세요. 메모장을 실행을 하셔서 A, B, C, D 이렇게 딱 5글자만 딱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시면 저장할 위치하고 저장되는 형식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저장되는 형식 부분을 이렇게 파일 링크 눌러보시면 텍스트 문서 txt라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아래쪽에 인코딩 할 수 있는 형식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인코딩은 안식, 유니코드, UTF-8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UTF-8은 이제 인터넷 옵션 같은 데서 어쩌면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어떤 코드를 사용할 건지를 고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안식, 유니코드, UTF-8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르시는데 이 저장되는 코드의 형태에 따라서 저장되는 값이 이제 조금은 바뀝니다. 한글이나 특수문자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하실 때는 유니코드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알파벳만 입력하실 때는 안식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안식 형태로 해서 바탕화면 쪽에다가 제가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글씨 몇 글자 입력했죠? 지금? 5글자. A, B, C, D, E에서 5글자를 입력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번 해보면 이제 파일명이 바뀌면서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파일명으로 이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이 저장이 잘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테스트 파일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이 테스트 파일의 속성을 좀 가보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딱 열어보면 이 파일의 용량이 보입니다. 5바이트로 돼 있죠. 글자 하나 입력하는 게 1바이트라고 했어요. 알파벳 하나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용량이 1바이트인데 8비트죠. 그래서 지금 A, B, C, D 5글자를 가지고 저장했더니 5바이트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또 다 지우고요. 안녕하세요라고 한글로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쓴 다음에 저장 버튼을 한번 누르고 파일의 속성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이번에는 10바이트로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글은 아스키 코드는 이제 미국 표준 문자표인데 이제 알파벳 대수 문자랑 키보드에 있는 숫자들 그리고 특수 문자들을 좀 입력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통신할 때 사용하는 특수 기호들, 제어 신호들을 좀 코드로 가지고 있었는데 8비트로는 한글을 표현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글을 표현할 때는 유니코드라고 하는 2바이트, 16비트 값을 가지는 코드표를 사용하는데 한글로 5글자를 입력하고 속성을 보니까 이렇게 10바이트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걸 용량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텍스트 파일은 서식이 없어요. 서식이 없다는 거는 글자 크기라든지 굵기, 뭐 밑줄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간단한 문서나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고 기본 확장자는 txt이다 이럽니다. 자, 여기 또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림, 차트, OLE 관련 개체는 삽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메모장에 그림 삽입이 안 되죠.
차트 같은 것도 삽입이 안 됩니다. 이 그림이나 차트를 입력하시고 싶으면 MS 워드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글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편한 그런 워드 프로그램을 따로 쓰셔야 되죠. 자, OLE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OLE는 오브젝트 링킹 임베디드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뭐 엑셀, 뭐 MS 워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 간에 서로 그림을 서로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차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붙여넣었을 때 이제 호환이 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OLE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체라고 하죠. 오브젝트는 이제 개체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붙여놓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개체라고 부르고 개체들은 서로 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 있죠. 이제 공문서 작성이나 워드 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OLE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엑셀에서 작성한 차트를 복사해서 한글에다 붙여넣으면 최신 버전에서는 그나마 조금 되는 편인데 9버전 한글 2010 이전 버전으로 붙여넣기 같은 걸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냐면 파워포인트에서는 뭔가 그림 같은 걸 그리기가 좀 편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도표나 아니면 뭐 이제 뭐 트리 같은 이제 어떤 도형 같은 것들을 그려서 저장을 하시는데 그림으로 따로 그림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한글에다가 그림으로 붙여넣으시는 형태가 그나마 좀 덜 깨지고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MS 오피스 패키지를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오피스 프로그램이 한 7가지 정도가 한 번에 설치가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MS 워드 뿐만 아니고 비지오, 퍼블리셔, 그다음에 원노트, 또 아웃룩, 이메일을 보내는 아웃룩 이런 것들끼리는 호환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엑셀에서 작성한 차트를 다른 프로그램들에다 붙여놓으실 때 호환이 잘 되죠. 자, 메모장은 웹페이지용 문서, HTML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HTML 언어를 조금 배우면 이제 글자를 가운데 정렬한다든지 글씨 크기를 좀 늘리거나 굵게 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코드로 직접 써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HTML 문서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 인터넷 창에서 제가 잠깐 HTML 문서의 코드 형태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창에서 이렇게 안에 써져 있는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이런 문서의 형태가 HTML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쓰는 방법을 좀 배워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 보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이제 head, HTML, dir 이렇게 해서 이제 경로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head라고 하는 항목도 보이고 이렇게 외부 개체들을 경로로서 이렇게 불러오는 코드들이 보이는데 이런 형태가 바로 HTML 문서예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이런 코드들을 직접 써서 이렇게 웹페이지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메모장의 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글꼴이나 글꼴 스타일 크기는 변경이 가능하나 글자 색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메모장에서 서식 메뉴에 가보시면 글꼴을 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꾸는 글꼴은요. 일부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 사이즈를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보여지는 전체 글씨 크기나 글씨체를 바꾸는 거지 우리가 이제 워드에서 하듯이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글자를 이제 바꾸는 건 좀 어렵죠. 그래서 서식 변경은 문서 전체 단위로 이루어진다. 부분적인 변경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동 줄 바꿈, 찾기, 바꾸기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문서가 원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어떤 파일을 열어볼까요? 자, 이런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문서의 양이 이제 조금 양이 좀 있다고 하면 자동 줄 바꿈을 했을 때 보여지는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엔터 한 번 치고 여기서 엔터 한 번씩 친 거거든요.
이렇게 자동 줄바꿈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창이 좀 크기가 작을 때 다음 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MS 워드나 한글에서처럼 뭔가 문서를 예쁘게 편집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급하게 간단하게 뭔가 이제 텍스트 파일을 조그맣게 좀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텍스트 파일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서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용량이 아주 작아요. 네, 문서 파일의 용량이 극단적으로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필기 문제 요게 가끔 나오네요. 자, 문서의 첫 줄 왼쪽에 .log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하고 다음에 그걸 열면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바탕화면에서 아까 전에 저장했던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로그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파일을 닫았다가 새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log라고 저장을 하고 파일을 여니까 아래쪽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올라옵니다. 네, 써서 저장한 후에 다시 열으니까 이렇게 시간 날짜가 현재 날짜가 나오네요. 네, F5번을 누를 때마다 여기 시간 날짜 값이 자동으로 따라서 이렇게 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네, 문서의 첫 행 맨 왼쪽에 대문자로 .log 로그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이 따라서 올라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림판이라는 걸 볼게요. 이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메모장, 그림판, 그리고 계산기 같은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보조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들은 한 번씩 실행을 해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 번씩은 좀 살펴봐 보세요.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능이 좀 미약하죠.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무데나 깔려 있어서 다른 사람 컴퓨터를 잠깐 이용할 때 급하게 그림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그림판을 자주 쓰는데요. 기능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 같은 것들을 나중에 따로 배워서 쓰죠. 그림판은 역시 보조 프로그램,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이렇게 그림판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림판 아이콘은 이런 툴을 제공을 하죠. 간단한 툴들만 제공을 합니다. 실행창에서 그림판을 실행하실 때는 MS 페인트라고 입력을 하시고 켜보시면 이렇게 그림판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실행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예쁘게 그려봤어요. 색칠도 할 수 있어요. 네, 페인트 통을 딱 눌러가지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딱 찍어주면 안에 색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 버튼을 딱 눌러보면 그림판에서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비트맵이라고 해서 BMP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PG, GIF, TIF, PNG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비트맵 파일이 그림을 저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그 파일 확장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윈도우 7 이상 버전에서는 PNG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큰 특징입니다. 비트맵부터 조금 어떤 형식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그림 파일을 화면을 좀 확대를 좀 해보면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아주 큰 사이즈로 제일 큰 사이즈로 그림을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그림의 선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분명히 검정색 선을 이렇게 마우스로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네모칸으로 점점점점 계단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계단 현상을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선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검정색 선을 그냥 그리면 이렇게 딱 검정색 흰색만 딱 나와야 되거든요. 마우스를 딱 놓는 순간 얘가 주황색으로 한번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리면은 검정색 선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검정색이 아니라 여기 브러쉬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제가 검정색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테두리 부분이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좀 알아서 좀 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각선이나 원 같은 것들을 그렸을 때 해상도를 원래 사이즈를 좀 작게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선이 약간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어싱은 계단 현상이고 계단 현상이 이제 너무 도드라져 보이니까 이거를 중간색으로 좀 섞는 거예요. 흰색과 검정색의 경계 사이를 중간색인 회색으로 조금 채워서 대각선이나 원을 그려놓고 나면 약간 좀 부드러워 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안티 엘리어싱입니다. 그래서 비트맵에서는 브러쉬 툴을 이용하면 연필 툴 말고 브러쉬 툴을 이용했을 때 화면이 약간 부드러워지게 보이는 그런 안티 엘리어싱 기능을 지원을 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확대하면 계단식으로 표현되고 거칠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엘리어스라는 계단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티 엘리어싱 기능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림판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요 파일 형식들을 몇 가지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비트맵인데 24비트 비트맵, 256색 비트맵, 16색 비트맵 이런 것들이 보여요. 제가 다른 파일을 하나 좀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 폴더에 뭐가 있나? 그림 파일, 그림 파일. 이게 좋겠네요. 예, 실사 형태의 사진 파일을 좀 하나 열어봤어요. 사진 파일을 딱 열어보면 그림판 하단에 이렇게 500 곱하기 333 px라고 하는 이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 px라고 하는 것은 픽셀을 의미합니다. 픽셀. 픽셀은 점 한 개를 의미하거든요. 이 그림 파일에 가로의 점의 개수가 500개, 세로의 점의 개수가 333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원본 그림 파일의 해상도가 낮은 걸 억지로 늘려놔봐야 화질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크기의 파일을 작게 줄여놔버리면 이제 해상도가 낮아지죠. 우리 컴퓨터의 바탕화면은 이제 이렇게 와이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와이드 형태의 기본 해상도가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기본 해상도가 1920에 1080이라고 하는 해상도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바탕화면을 이제 그냥 그대로 캡처하면은 아마 이 해상도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가 왜 기본 해상도냐면요. 풀 HD라고 하는 규격이 바로 이 1920에 1080이라는 픽셀을 가진 화상 이미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규격이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이 대부분 이 구성일 겁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TV를 구매하셨다고 하시면 UHD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TV 사려고 하면 지금 다 UHD죠. UHD는 이 FHD 규격의 가로 세로가 딱 2배입니다. 3840에 2160이 바로 UHD라고 하는 규격이에요.
그리고 최근 우리 스마트폰들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모니터가 화면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UHD에 근접한 해상도들을 이제 제공을 해요. 기계마다 지원되는 해상도는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 자기들만의 독자 규격의 해상도를 이제 얘기하는데 영화라든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해상도들은 이제 이 해상도가 맞죠. 그 다음에 1280에 720이라고 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은 HD급이에요. HD. 그리고 모니터에서 이제 자주 예전에 사용했던 1024에 768 규격이 전에 우리 4대3 사이즈 모니터에서 많이 사용했던 규격입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부르는 명칭이 없긴 한데 주로 이제 우리가 VGA라고 하는 거에 이게 기본 해상도를 1024에 768이라는 해상도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4대3 사이즈죠. 얘는 4대3 사이즈고 HD부터는 16대 9나 16대 10 사이즈의 이제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어떤 그림이나 영상을 띄웠을 때 그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그 얼마나 선명한지를 나타내는 속도잖아요. 그래서 규격을 표현할 때 뭐 여러 가지를 씁니다. 뭐 인치 퍼 픽셀 뭐 이런 규격도 쓰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이미지의 크기는 500 곱하기 333이라는 뜻이에요. 예. 캔버스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요 밑에 있는 숫자가 이제 변해버리죠. 459에 255라는 작은 사이즈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이제 좀 저장을 해볼 건데 그림판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을 때 지금 현재 JPG라는 형태로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것을 24비트 비트맵으로 바꿔서 제가 바탕화면에 테스트라고 좀 파일명을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보면 아직은 이제 화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JPG나 24비트 비트맵이나 이제 뭐 저장할 때 화소수는 그대로인데 용량은 조금 달라요. 자, 이것을 제가 16색 비트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16색 비트맵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보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가 나오죠. 저장을 한번 해보면 색깔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이제 색이 많이 안 좋죠. 색깔이 16개밖에 없어요.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 화면이 화질이 좀 별로죠. 이것을 다시 또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단색 비트맵으로 또 한번 바꿔볼게요. 단색 비트맵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보면 이번에는 검정색하고 흰색만 가지고 그림을 표현하기 때문에 화질이 뭐 더더욱 안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픽셀에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림을 저장하는지 그 저장하는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시 안 좋아진 그림을 24비트 비트맵 좋은 화질로 바꿔도 얘가 그 색깔이 다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미 손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림판 프로그램을 열으셔서 여기 색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색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색 편집 버튼을 눌러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빨강, 녹색, 파랑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박스가 있습니다. 자, 레드, 그린, 블루,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줄여가지고 RGB라고 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RGB? 네. 이 레드, 그린, 블루가 바로 색의 삼원색이에요. 아니다. 반대로 빛의 삼원색입니다. 색의 삼원색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물감을 섞었을 때 나오는 색이죠. 빨간색,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됩니다. 물감을 섞었을 땐 그렇게 돼요. 자, 빛의 삼원색은 뭐냐면요. 우리가 플래시 있죠. 랜턴. 빨간색 랜턴과 초록색 랜턴을 두 개를 동시에 켜서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색으로 보이느냐. 그겁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그 랜턴을 켜가지고 보면은 좀 확실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테스트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빨강, 녹색, 파랑에다가 숫자를 좀 바꿔서 넣어볼 건데 가장 크게 입력할 수 있는 값이 255입니다. 빨간색을 255로 채우면요. 빛을 100%로 킨 거예요. 255, 256 기억나시나요? 2의 8제곱이 256이었죠. 0에서 255까지 가장 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255입니다. 빨간색을 100%로 키니까 지금 빨간색 빛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화면 색깔이 이제 빨개졌죠. 녹색을 한번 또 255로 켜보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0에 녹색 255 키면 그냥 선명하게 초록색이 나오는데 빨강색을 255를 줘보니까 빨강, 녹색 램프 두 개를 키면 노란색이 나오는구나.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을 또 255로 한번 켜보면 흰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삼원색에서 봤을 때 빨강, 녹색, 파란색 색깔 3개의 램프를 모두 다 켜면 흰색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램프를 좀 꺼봅니다. 빨간색 램프를 꺼보면 이렇게 뭔가 청록색 같은 걸로 이제 나오죠.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하죠? 민트색 같은 건가? 네. 녹색은 한 50%만 줘봐요. 128이라고 줘보면은 이렇게 이제 밝은 파랑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또 빨간색을 뭐 또 128을 이렇게 주면은 약간 연보라색 같은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각각 256, 256, 256의 이제 경우의 수를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전체 색깔의 이제 개수는 그러면 256 곱하기 256개의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이걸 합계를 이제 곱해보면 한 1600만 가지 정도의 색깔이 나. 그러면 자, 이만큼의 이제 색깔 개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값만 가지고 있으면 컴퓨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다시 얘기하면 제가 다른 파일을 이렇게 새로 불러와서 그림판에 보면 이렇게 스포이드라고 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스포이드 도구를 딱 눌러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클릭을 딱 해보면 이 색깔이 딱 따지거든요. 그럼 이 따진 색깔에 대해서 색 편집을 눌러보면 이렇게 RGB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9, 207, 166이 바로 이 색깔이다.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이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자이너한테 이 색깔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전달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깔을 가로 열고 239, 207, 166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요. 모니터는 색깔이 좀 기계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값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스터 만들 건데 배경색을 메인 컬러를 이 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값을 딱 지정을 해주게 되면 예, 뭐 전 세계 어디서든 정확하게 공통으로 사용되는 RGB 값이 되는 겁니다. 색깔을 표현할 때 쓰는 값이에요. BMP 파일, 비트맵 파일에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비트맵이라고 했죠. 비트맵. 맵이라고 하는 건 지도잖아요. 지도는 이제 가로, 세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좌표값, 위치 같은 걸 나타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그림 파일을 전체적으로 확대했을 때 이렇게 네모 모양의 격자 무늬가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진이 색깔이 좀 서서히 변해가지고 격자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 셀의 비트 값을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256을 나타내는데 2의 8제곱이 필요했어요. 8비트니까 8비트 곱하기 8비트 곱하기 8비트. 다시 얘기하면 점 하나를 표현하는데 24비트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점 한 개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픽셀도 24비트. 그 다음 픽셀도 24비트. 그래서 해상도가 만약에 이미지가 500 곱하기 333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24비트로 해서 전체 용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 파일의 용량이. 이게 비트맵이 그림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픽셀에 대해서 24비트씩 색깔 값을 가지고 저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총천연색을 다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은 좀 크지만 정확한 색깔 값을 가지고 실사, 그림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형태의 이미지 파일이 됩니다. 자, BMP 파일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실사 형태의 색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한데 단점은 뭐냐면 용량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장할 때 용량.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인터넷 웹페이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용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PC나 핸드폰으로 해당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미지가 좀 늦게 뜰 거 아니에요. 용량이 크니까. 전송 속도도 있고 핸드폰에 처리하는 속도도 있잖아요. 페이지가 이제 0.5초 정도 있다가 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페이지 고장난 줄 알고 뒤로 가기를 해버립니다. 답답하죠. 성격이 얼마나 급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림 파일의 용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웹 디자이너들,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화질이 좋으려면 파일의 용량이 커야 되고 빨리 띄워주려면 용량이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화질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많이 사용하는 파일의 확장자 형태가 바로 이 JPG라고 하는 겁니다. BMP는 모든 픽셀을 정확하게 비트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최고의 화질을 가지는데 용량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용량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256색으로 막 임의로 바꾸고 하니까 화질이 떨어지고 용량을 줄이려고 하니까 256색 비트맵은 한 개의 픽셀을 256개의 색깔만 가지고 8비트만 가지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4비트 비트맵은 픽셀 하나당 24비트니까 용량이 3배죠. JPG는 색감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용량은 확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면 막 10분의 1까지도 줄어들어요. 좀 이렇게 압축률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포토샵에서 조정을 해보면. JPG는 이 실사 형태 비트맵의 이미지를 용량이 좀 작게 압축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파일에 제가 두 가지 용량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24비트 비트맵 형태로 한번 테스트 BMP라고 이제 하나 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16색 아니다. JPG 먼저 해야 되겠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가지고 JPG를 테스트 JPG라고 저장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저장한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와서 용량을 좀 두 개를 살펴보면 BMP 파일과 JPG 파일의 용량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왼쪽은 BMP 원본 파일이에요. 487KB죠. 오른쪽에 거는 92KB. 그러니까 용량으로는 지금 거의 5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파일의 내용을 좀 열어서 화질을 비교를 해보면 요거 하고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 화질에는 크게 차이가 없죠. 네. 제가 제 모니터로 봐도 지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제가 사기를 치면 안 되니까 원본이 원래 JPG였습니다. 원본이 JPG였고 이것을 BMP로 다시 저장해서 용량이 오히려 커진 상태예요. 근데 화질을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우리가 크게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직접 실사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런 파일의 포맷이 좀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명함 같이 뭔가 임의적으로 직접 만든 이미지 있죠. 이런 것들을 JP로 저장했을 때는 확대했을 때 글씨 폰트 같은 것들이 끝부분이 약간 좀 뭉개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BMP나 JPG가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인터넷 페이지에서도 봤을 때 이렇게 우리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을 봤을 때 요 상단에는 이제 이런 이제 글씨 같은 폰트나 이런 이제 글씨 폰트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좀 이걸 눈을 크게 또 선명하게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안티엘리에이션 때문에 끝부분이 약간 글씨가 뭉개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실사 같은 것들은 그나마 좀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돼 있는데, 네, 사람 얼굴 같은 것들은 이제 깔끔하게 잘 보이죠. 그런데 이제 글씨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는 이제 이게 폰트로 쓴 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 이제 이미지 파일로 옮겼을 때는 뭉개지는 부분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판의 특징을 또 조금 보면 이제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을 뭐 작성한 그림은 바탕화면 배경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수평선, 수직선, 뭐 정원 같은 것들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제 그리고자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네모를 그리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나 선 같은 것도, 색깔을 좀 바꿀게요. 선 같은 것도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직선 아니면 대각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있죠. 조금 볼게요. 네, 파일 확장자가 txt인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뭐 다 알려줬습니다. 지금 txt 텍스트 파일, 문서 파일이죠. 네,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림판은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워드패드는 이제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는 MS 워드를 설치 안 했을 때 쓸 수 있는 문서 편집기예요. 한글은 이제 우리가 아래 한글 워드 프로그램 써본 적이 있죠. 네, 메모장 뭐 이런 것들이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는 이제 MS 도스 명령이나 기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령 프롬프트는 우리 시작 버튼을 눌러서 윈도우 10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있네요.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 그 실행창에서 CMD라고 쳤을 때 나오는 이 까만색 도스창 있죠? 예, 요거를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윈도우즈에서 그 탐색기에서 할 수 없는 좀 세부적인 명령어들을 직접 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꺼내서 여기에 직접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쳐가지고 안에 있는 폴더 내용을 확인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대부분의 기능을 다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저희 세대가 아니면 다들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도스를 썼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여기 명령어를 좀 편하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윈도우만 사용했던 세대들은 이거를 이제 잘 사용을 못하죠. 그래도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블로그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REGEDIT 직접 쓰고 엔터를 눌러버리면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커맨드 창에서. 아까 메모장 여는 이름이 뭐였어요? 노트패드. 네. 노트패드라고 여기다 치고 그냥 엔터 누르면요, 이렇게 노트패드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R키를 눌러서 실행하는 게 여기서 실행하는 거랑 뭐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특징들은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빨리 해서 끝내야 되겠다. 자, 이제 포인트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쇄 기능. 19페이지의 우측이에요. 인쇄. 집에 프린터가 잘 없죠? 있으세요? 있으시구나. 그러시군요. 네. 이 프린터를 구매를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요. 지금 구매할 수 있는 프린터는 크게 잉크젯하고 레이저 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이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품이 많아가지고 이제 보여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컴퓨터 관련 부품을 파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쪽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많이 살 때는 1년에 3억 원치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제 물건이 거의 제때에 항상 왔기 때문에, 뭐
가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자, 프린터를 좀 종류를 보면 이렇게 잉크젯 프린터가 있고 잉크젯 복합기가 있어요. 자, 잉크젯 프린터는 이제 안에 액체로 된 잉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액체로 된 잉크는 뭐 수성 잉크도 있고 유성 잉크도 있고 한데 대부분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는 수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꽤 많이 번집니다. 그리고 이 잉크젯 프린터는 좀 주의하실 게 전원을 꺼 놓으시면 안에 노즐이 막혀요. 잉크젯 프린터의 이제 원리가 뭐냐면 잉크젯 프린터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헤드라고 하는 부품이 제일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이 헤드의 이 널찍한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입자로 종이에다가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듯이 잉크 입자를 뿌립니다. 근데 잉크 입자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 색깔이 이제 네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CMK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CMKY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빛의 삼원색이 아니고 색의 삼원색이죠. 네. 사이안. 사이안은 이제 청록색이라고 표현하는데 파란색인데 약간 이제 녹색이 조금 섞여 있는 파란색. 그리고 마젠타.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완전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가 약간 들어간 그런 마젠타, 그리고 블랙 K, 그리고 노란색 옐로우,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섞어서 사진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이제 조금 저렴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용지만 잘 선택하시면 꽤 괜찮은 화질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린터 속성창에 가서 그 용지랑 그 인쇄 속도 같은 것들을 잘 설정을 해주시면은 결과물이 상당히 품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옵션 값들을 보지 않고 그냥 기본 값에 A4 용지 기본으로만 넣어서 인쇄하고 나서 아예 품질이 좋네 별로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붓으로 종이에다가 이제 선을 하나 딱 그는데 빨리 확 그렸을 때하고 천천히 그렸을 때하고 선명도가 어떻겠어요?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리 싸구려 프린터, 그 6만 원짜리 프린터를 사셨다고 하더라도 인쇄 속도를 좀 천천히 인쇄되게 바꾼 다음에 인쇄를 해보시면은 꽤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 프린터 회사들이 프린터 기계는 되게 싸게 팔아요. 대신에 잉크를 되게 비싸게 팔죠. 그러니까 잉크는 색깔이 4개 값이 들어가는데 4개 잉크를 다 사고 나면 프린터 값보다 훨씬 비싸집니다. 그렇죠? 인쇄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헤드가 자주 막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잉크를 통째로 다 버리고 새로 사서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집에 프린터가 있을 때 인쇄를 자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노즐이 잘 막히는데 전원을 항상 켜놓으셔야 돼요.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는 전원을 항상 켜놓으시면 헤드가 따뜻하게 데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덜 막힙니다. 프린터를 사시면은 대부분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쇄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자주 하시면 괜찮은데 매일 쓰는 집은 고장이 안 나요. 잉크젯 프린터 되게 오래 쓰실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인쇄하는 집은 인쇄할 때마다 고장 나 있습니다. 색이 안 나오죠. 다 빠지고. 이 헤드라는 거 안쪽에 잉크가 차 있어야 돼요. 근데 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헤드 안에 잉크를 채우는 데만 해도 잉크 그 카트리지의 반절 이상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잉크젯 프린터를 선택하실 것 같으면은 자주 쓸 때 잉크젯 프린터를 쓰시는 거고, 자주 안 쓰실 것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쓰시는 게 나아요. 레이저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4개가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색깔 4개가 들어가는데 칼라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토너가 이제 4종류의 카트리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죠. 칼라 복합기는 흑백은 이렇게 이제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컬러로 넘어가면 그래도 3, 4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잉크젯처럼 노즐이 막히거나 하는 현상이 좀 적기 때문에 가끔 인쇄하시는 경우에는 레이저 쪽이 좀 오래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린터는 제조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프린터 옵션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프린터를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이제 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케이블을 연결하시거나 네트워크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린터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얘가 인쇄가 되거든요. 그걸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이제 하드웨어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드라이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해당 메이커의 해당 제품명에 알맞은 드라이버를 설치해줘야만 그 하드웨어를 구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구동할 수 있는 명령어의 모임이죠.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나? 우리 설정창에 장치에 가보면 이렇게 프린터 속성창을 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런 프린터가 이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프린터 드라이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원노트로 보내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이쪽으로 인쇄를 보내면 그냥 PDF 파일로 인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PDF 파일로 출력되는 거죠. 이런 인쇄 드라이버들도 있고요. 자,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이 프린터 설정창에서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첫 번째 선택되는 프린터, 그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했을 때 바로 인쇄가 걸리는 프린터. 인쇄 버튼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첫 번째로 그냥 선택되는 프린터 있죠. 프린터가 종류가 많은데도 밑에 쪽에 있는 게 먼저 선택되기도 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는 거죠. 그럼 인쇄할 때마다 이 프린터가 뜹니다.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인쇄 관리자는요, 인쇄할 때 우측 하단에 이제 어디 프린터에다 인쇄를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잠깐씩 뜨거든요. 그걸 얘기하는데 메이커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뜨기도 합니다. 삼성이면 삼성 거, 뭐 캐논이면 캐논의 프린터 프로그램이 잠깐 아래쪽에 뜨게 되죠. 자,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문서가 인쇄됐을 때는 인쇄 대기열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쇄할 양이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럼 프린트 되는데 몇 분 걸리잖아요. 이 프린터가 이제 끝나기 전에 다른 인쇄를 걸게 되면 그 파일의 아래쪽에 이제 대기열에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인쇄가 시작되기 전의 것은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스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스풀이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풀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프린터는 인쇄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데 인쇄를 딱 걸어놓은 동안에 컴퓨터를 못 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좀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인쇄할 내용들을 쭉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터랑 별개로 이제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인쇄 작업이 대기열에 쌓이는 공간을 프린터 스풀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버퍼 메모리 같은 거죠. 장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CPU의 처리 동작과 저속의 입출력 장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처리 형태이다. 그래서 스풀이 있는 도중에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의 프린터들은 기본값으로 설치하면 스풀이 모두 다 설정이 됩니다. 기본값으로 스풀을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고요. 그 프린터 드라이버의 기본값으로 그 스풀의 용량이나 뭐 작동하는 방식들이 다 기본적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풀을 사용하냐 안 하냐 이 정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쇄를 했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자꾸 생길 때 다른 선택지로 스풀을 꺼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막 200페이지 인쇄를 걸었는데 프린터에 있는 메모리가 용량이 적어서 인쇄가 이제 들어가다가 자꾸 이제 에러가 나요. 그럴 때는 스풀 관리를 PC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스풀 기능을 끄고 이렇게 인쇄를 걸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프린터 공유라고 하는 기능이 나오죠. 자, 컴퓨터가 10대 있다고 프린터를 10대 살 수는 없잖아요. 사무실에는 보통 프린터 한두 대면 이제 다 소화가 되니까. 그래서 한 대의 프린터를 여러 대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프린터 공유라고 합니다. 보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린터를 공유를 시키게 되고요. 요즘 프린터들에는 랜 포트가 다 달려 있어서 랜선을 프린터에다 직접 꽂아주고 각각 PC에서 프린터를 직접 잡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가정용 제품들은 네트워크 포트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대의 PC에 USB 형태로 프린터를 연결을 해놓고 나면은 나머지 다른 컴퓨터들에서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제 공유하는 형태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USB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유를 걸어 주셔야만 인쇄가 됩니다. 프린터 한 대를 공유하여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용자 직접 공유 설정을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에 대한 이제 기본 사용 값들 그리고 기본 앱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